조선 후기를 우리 배울 거예요, 이제 계속 쭉.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 선조 때, 이때 우리 큰 난리가 있었죠? 네, 임진왜란이란 난리가 있었죠? 우리 배웠으니까 좀 더 유식하게 써보면은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정유? 재란. 선조 때 뭐 정철 이런 사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당이 나뉘었죠. 동인과 서인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서인들 처벌 문제를 놓고 남인 북인 나뉘었던 거 기억나요? 그죠? 광해군이 선조한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죠. 그 서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광해군이 이제 영창대군이랑 라이벌이 태어났음에도 흠잡을 데가 없이 세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34살에 이제 나이에 광해군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선조가 죽기 직전까지 광해군을 별로 안 예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차하면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영창대군을 새로 세자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광해군한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광해군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고 선조가 죽으면서 그걸 성공한 사람들이 북인들이었어요, 북인. 그래서 광해군 때는 왕 주변에 높은 신하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다 북인들이었어요, 북인. 광해군 정권을 북인 정권이라고. 그러다가 광해군이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쵸?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쪄 죽였죠, 그죠? 봤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형도 죽이고. 광해군은 요거는 이제 선조가 탑살각을 보고. 예. 광해군이 이제 그 아버지 드시라고 올린 그 음식이 약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음표라고 해놨죠. 그리고 광해군은 당시 떠오르고 있던 후금, 명나라와의 사이에서 어디 편을 들었어요? 중립을 지켰죠. 광해군의 무슨 외교라고 불러요? 중립외교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300년 후에 살고 4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광해군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당시 그 사대부들 공부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나간 사대부들이나 조선의 학자들, 유학자들한테는 이거는 어떤 선택이었어요? 광해군의 이런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 무너져가는 조선을 구해준 어버이 같은 나라잖아요. 엄마 아빠 같은 나라. 근데 엄마 아빠를 저버리고 저 머리 깎고 우리 변발 받죠, 저번 시간은. 그 오랑캐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중립외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중립외교와 회모살제를 이유로 광해군이 쫓겨나죠. 그리고 능양군이라는 왕자가 새로 그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인조죠, 인조? 그죠? 여기서 이 색깔은 뭐라 그랬어요? 빨주노초 파남보순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 지금 주황색 선조의 아들 빨주노잖아요. 노란색이니까 정원군, 선조의 정원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인조라고. 주노초죠. 아버지랑 아들 관계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는 안 했는데 선조 때부터 활약하던 의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선생님 봐봐. 지금은 너희 아프면은 병원 가면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 계시죠? 그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 청진기 대시거나 뭐 이렇게 뭐 입속도 벌려보고 뭐 치과 가면 치과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죠? 그죠?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온 그 서양 의술을 배운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는 서양 의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의사들은 다
한의사들이었어요. 한약 먹고 이런 거 들어봤죠? 한의원 가고 침 맞고 뜸 놓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침 맞아본 적 있니 혹시? 없나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뭐 약재나 이런 것들 다려가지고 한약 먹고 뭐 사람 중요한 이런 데 혈자리에다가 침 놓고 하는 의학인데 한의학이라 그래요. 이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임금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의였어요. 자, 임금님을 가리키는 한자로 어라는 한자가 있어요. 쌤 봐봐. 임금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뭐라고 부를까요? 어주라고 해요. 어주. 뭐라고요? 어주. 주는 술주자예요. 임금이 따라주는 술이에요. 그리고 임금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문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임금님이 확인했다는 그 확인을 뭘 찍거든요. 도장을 찍어줘요. 그 임금님이 찍어주는 도장을 어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어보. 네. 자, 이렇게 임금을 뜻하는 한자 어인데 임금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를 어의라고 불러요. 선조 때부터 선조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허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쌤 이름이랑 같죠? 네, 허준. 선생님의 먼 조상님이. 네. 한자 준자 한자는 다른데 같은 그 양천 허씨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조 때부터 임금님을 모셔오던 유명한 어이 누구라고요? 어이 허준. 네. 자, 어이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내의원이라는 곳에 속해 있어요. 내의원. 여기 최고 책임자가 누구예요? 어이. 근데 조선시대 때 임금이 병이 들거나 아파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가 벌을 받아요. 만약에 어이가 약을 잘못 썼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임금이 먹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이도 죽어요. 근데 약을 잘 쓰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사람 수명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이들은? 그래도 벌 받아요. 최소 어떻게 될까요? 유배를 가요. 유배. 유배가 뭐죠? 그치. 저 섬이나 아니면 저 먼 곳으로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굉장히 그 열악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고 그냥 거기 박아두는 거. 그렇게 해서 허준은 선조가 죽었을 때 유배를 갔어요. 근데 선조는 허준을 굉장히 살아생전에 좋아했거든요. 임진왜란 때나 이렇게 선조가 피난 가거나 할 때마다 허준이 선조의 건강을 잘 체크하고 아주 그 침도 잘 놓고 그 뛰어난 약 처방을 잘해가지고 선조가 예뻐하는 어이였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선조가 죽은 거로 인해서 허준이 또 유배를 가는데 광해군이 허준의 시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허준을 유배해서 풀어준 다음에 허준을 다시 자기의 어의로 삼아요. 그래서 허준은 선조 뒤를 이어가지고 광해군 때까지 두 왕의 건강을 책임지던 어이였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은 흔치가 않아요. 왕이 한 번 바뀌면은 어의도 보통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허준이 선조가 죽은 것 때문에 유배를 갔다 그랬죠. 그 유배 생활이 꽤 7년이었거든요.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허준은 그동안 선조 시절에 자기가 공부해 왔던 거랑 약초가 어떻게 몸의 어떤 부분에 반응하는지나 이런 것들 기록해 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의 또 약초학 책인 본초 과목이라는 책을 참고해가지고 의학 백과사전을 만들어요. 그 의학 백과사전이 동의보감이에요. 뭐라고요? 동의보감. 시험에 낼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허준과 뭐라고요? 동의보감.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광해군이 허씨들을 좀 좋아했어요. 네. 예뻐했던 신하로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균.
이 허균은 천재였어요, 천재. 굉장히 똑똑했는데 과거 시험도 일찍이 합격을 해가지고 벼슬길을 나아가다가 이 근데 허균은 좀 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어요. 얘들아, 신분이라는 게 뭐죠? 지금은 신분이라는 게 있나? 지금은 있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그리고 뭐 누가 뭐 왕이고 귀족이고 이런 게 없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왕이 있었죠. 그죠? 왕은 이거의 대표예요. 뭐의 대표일까요? 양반의 대표예요. 양반의 대표가 누구라고? 양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 그리고 왕 아래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대부들은 이제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양반집에서 이제 좋은 책들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뭐라고요? 사대부. 그리고 양반 아래에 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상민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상민. 여기서 상자가 뭘까? 상. 이게 항상 상자예요. 상이 무슨 상자라고요? 항상 상자. 늘 always예요. 어디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하겠어요? 귀하지 않겠어요? 귀하지 않겠죠. 어디나 있는 사람이 뭐 귀하겠어요? 귀하지 않은 사람. 이 상민들 중에는 농민이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어, 공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공.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 공장이 있어요? 기계가 없죠. 이 당시 때는 그러면 누가 물건을 만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죠. 농기구나 뭐 집이든 사람이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수공업자라고. 수는 손수자예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상은 무슨 상자일까요? 물건을 사고 판다. 상업 들어봤죠? 커머셜? 자, 이런 사람들을 상민이라고. 이 사람들은 양반의 지배를 받아요. 양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조선시대였어. 지금은 엄마 아빠가 뭐 하라고 너희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너희들한테 뭐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너희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시대 때는 누구는 저렇게 위에서 지배하고 누구는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신분이라고. 그리고 자, 그래서 이런 신분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반의 반과 상민의 상자를 따가지고 반상제라고. 보통 결혼을 할 때 사대부는 사대부끼리 결혼을 해요. 상민은 상민끼리 결혼을 해요. 사대부랑 상민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권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결혼하라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희 나중에 조선시대 다룬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봐봐.
관상의 법도를 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상의 법도를 어겼다. 관상이라는 게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양반과 상민을 얘기한다 그랬죠? 각 신분간에 지켜야 될 선이나 예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어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남녀끼리 뭐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사회가 조선 사회였어요. 조금 더 심화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양반과 상민들 사이에 중간 신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칸이 좀 없는데 이 중간 신분을 중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중인.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인이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이 중인들은 뭘 담당했냐면 역관들. 역관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치. 중국이나 일본 갈 때 중국어, 일본어를 알아야 되죠. 중국어, 일본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그 역관들을 뽑는 시험이 있어요. 그 중국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시험을 합격하면 역관이 되는 거예요. 그, 그쵸.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들이 갈 때 통역해주러, 번역해주러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역관. 그리고 사람들 아플 때 고쳐주는 의사들. 의사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 고소득 직업의 높은 전문직들이죠. 근데 요 당시 때 의사들은 아까 선조 죽었을 때 허준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유배 갔다 그랬죠. 선조가 허준이 약을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허준이 벌을 받았어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은 의사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우나 대우가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중인들에 속했어요. 그리고 법관들. 지금은 변호사, 판사, 뭐 검사하면은 높은 사람들이지만 아주 고소득의 아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당시 때는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법이 있긴 하지만 왕의 말이 법보다 우선했단 말이에요. 그 법관들도 대우를 높이 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래도 상민들보다는 조금 높은 대우를 받았던 중인들이요. 상민 아래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민이라는 사람들. 천민은 이 천이 무슨 천자일까요?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천하다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천하다의 반대말을 알아보면 천하다의 반대는 뭘까요? 귀하다예요, 귀하다. 귀천. 귀는 뭐 귀하다라는 뜻이고 천은 천하다. 귀한 거는 아주 골저스. 그러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거고 천한 거는 그렇지 못한 거. 막 버리고 그런 쓸모없는 것들. 이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노비였어요, 노비. 노비는 봐요. 노는 남자 종을 뜻해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을 뜻해요. 노는 무슨 종을 뜻한다고요? 남자 종. 댕댕댕댕 종이 아니고 종 하면은 하인이에요, 하인. 비는 여자 종.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양반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뭐 평균의 집에서 음식하거나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런 걸 도와주는 그 집 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노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균의 집 노비이기 때문에 평균의 집 물건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평균에서 먹여주는 거 먹고 자고 살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형규가 때려도 이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자, 노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인이 노비를 죽여요. 그래도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인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을 좀 구하고 싶은데 집에 팔 게 없어요. 그럼 노비를 팔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도 팔 수가 있는 사람. 마치 뭐 같아요? 물건 같죠?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노비예요. 자, 허균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하다가 지금 신분제 얘기가 나왔는데 허균은 본인이 이 사대부였어요. 양반이었다.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왕의 예쁨을 받는 신하였는데 허균은 이 삶에 만족을 안 했어요. 조선은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귀해가지고 왕족이니 귀족이니 사대분이 하고 양반이니 하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노비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어렵고 힘든 일만 하다가 주인한테 재수 좋게 나쁜 주인 만나면은 괴롭힘 당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불평등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한 삶을 항상 꿈꿔왔는데 그거를 현실에서 이뤄내기 어려우니까 책으로 썼어요. 허균이 쓴 유명한 소설. 그 소설이 홍길동전. 홍길동 들어봤어요? 홍길동이 극 중에 유명한 대사 있죠. 홍대감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홍대감이 홍길동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홍길동이 그 홍대감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대감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 높여 부르는 그냥 대감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나 아빠라고 못 불러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홍길동의 엄마가 그 집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감 마님이 자기 집 데리고 있는 노비 중에서 예쁜 여자가 좀 보이니까 걔를 데려다가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노비가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게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성도 홍씨고 아빠 엄마가 다 분명히 있는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불러요. 엄마 신분이 노비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이런 신분이 사라진 평등한 세상을 꿈꿨어요. 요 당시 때 소설들이나 책들은 다 뭘로 썼을까요? 어떤 글자로 썼을까요? 한, 한문으로 썼다. 한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홍길동전은 글을 모르는, 어려운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읽도록 한글로 썼어요.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이면서 자, 평등한 사회를 얘기했던 허균의 무슨 전? 홍길동전. 저는 이야기 전자입니다. 자, 인조가 반정으로 즉위했죠. 자, 인조 정권이 내세운 거 명나라랑 어떻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 어느 나라예요? 후 후금이죠, 후금. 후금을 어떻게 하자? 근데 이게 후금을 자극해서 후금이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이죠. 이때 인조가 강화도로 쏙 숨었다 그랬죠? 겁만 주고 돌아갔는데 문제는 후금이 더 강력해져가지고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뭐로 바꿨죠? 한 글자? 청으로 바꿨죠?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어요. 조선은 이걸 들어줄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청나라가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서 인조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47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은 항복했죠. 병자 호란. 이때 인조가 당한 거 뭐죠?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죠. 인조가 무릎 꿇고 머리를 찢는 대신에 인조는 안 잡혀가죠. 대신에 인조의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잡혀가요. 소현세자와 공림들. 자, 오늘 이 두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봐요. 자, 전쟁에서 져서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적진 않았지만 임평대군이랑 셋째 아들까지 잡혀갔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장군, 그러니까 소현세자를 데리고 가는 장군한테 이 소현세자를 잘 좀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요. 몸이 약하니까 잘 때 이렇게 찬바닥에서 자지 않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좀 재워주시고 옷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달라고 당부를 한다.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처음으로 끌려간 곳은 이곳이었어요, 이곳. 이곳은 심양이란 곳이. 자, 여기가 조선이죠? 이 넓은 땅은 뭐라고 불러요? 만주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 이 심양을 수도로, 만주 지역에 있던 심양을 수도로 하는 나라가 요 당시에 청나라였죠. 그죠? 청나라는 군사력이 엄청 셌는데 이 만리장성 안으로 이 당시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못 들어가고 있었죠. 이 만리장성 아래쪽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어요? 명나라였죠. 그죠?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죠? 북경이었죠. 북경을 중국어로 쓰면은 베이징이죠. 지금 중국의 수도죠. 명나라가 나라 꼴은 엉망인데 이 만리장성 관문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그래도 지켜내고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소현세자랑 독림대군이 끌려간 곳은 여기 청나라 만주의 수도였던 어디? 심양으로 끌려가. 자, 이제 심양으로 끌려왔어요. 그 거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인질로 잡혀온 왕자가 남의 나라 수도에서 이제 눈칫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이제 그 청나라 장군들이 소현세자만 보면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뭐랄까 그 조선에다가 뭔가 전달할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소현세자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뒤를 그 왕의 다음 뒤를 이을 세자한테 하는 태도로서 되게 무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져서 잡혀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소현세자가 그렇게 무시를 당할 때마다 굉장히 당당하고 또렷하게 어찌 감히 지금 장군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세자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굴 수 있느냐고 아주 소현세자가 분명하게 따지고 들어. 처음에 청나라 장군들이 무시를 하다가도 이렇게 왕자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 왕자가 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 내에서 저거 만만치 않은데? 괜찮은데? 좀 인물 평가가 좋았어요. 자, 수현세자가 여기 자기 부인이었던, 자, 세자의 부인을 뭐라고 하죠? 세자 빈이라고 하죠, 빈. 왕비보다 하나 아래 빈이라 그랬죠? 세자빈 강 씨랑 잡혀와서 생활을 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외국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지 생활하면은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세자랑 세자빈이고 왕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혼자 간 게 아니라 따라 데리고 간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죠. 근데 청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나 그 비용은 너무 적었어요. 소현세자랑 소현세자의 부인 세자빈 강씨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강빈이라고 불러요. 자, 돈은 없고 사람은 조금 있고 이 소현세자와 강빈이 뭘 했을까요, 이때? 장사를 해요. 이 심양은 지금 조선이랑 명나라 중간에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적진 않았지만 일본 사신들도 바다 건너서 여기로 오기도 하고 여기 지금 몽골 지역에 있는 부족들도 여기 심양에 와가지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심양이었어요.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거는 이득을 남겨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남길 수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그런 식으로 장사, 무역을 한 거예요. 이 장사 만만할까요? 만만치 않을까요? 만만치 않아요. 어,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자빈 강 씨가 좀 장사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완은 능력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을 해요. 그 돈으로 잡혀온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같이 모시러 온 그 조선 신하들이나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소현세자랑 강빈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예시장 같은 게 열리는 거예요. 자,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지금 노비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고 팔 수 있는 인간들이 막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인간들이 제일 많았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청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죠. 이겨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많이 잡아와가지고 심양에서 팔았던 거란 말이에요. 소현세자가 이거를 보고 무역으로 번 돈으로 조선인 노비들을 사들여요.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인 노비들을 많이 사들인 다음에 이 노비들도 가만히 냅두면은 계속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냅두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노비들을 데리고 이 심양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무역한 거로 돈 벌어서 조선 노비들 이제 사가지고 농사 짓게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정 돌아가고 싶어 하는 노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바깥에서 이 세자랑 세자빈이 아주 좀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30명 정도밖에 안 되던 인원들이 500명 가까이로 늘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 농사하면은 1등인 사람들이랑 농사 잘 짓는단 말이에요. 자, 보통 심양 그 주변에 살던 청나라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10년은 걸려야지 얻을 수확을 조선 사람들은 1년이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져. 저 세자 능력 있다. 여맨 나라 잡혀왔는데 꿀리지도 않고 장사도 잘해서 돈도 잘 벌고 농사도 잘 짓네? 자, 그러던 중에 명나라가 망해요. 우리 명나라 왜 망했는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거든요? 농민반란이 일어났죠. 그죠? 명나라 자체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농민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반란군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틈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틈을 봐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 해서 그 틈나라 세운 이자성이 베이징을 함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어떻게 했죠? 자살했죠. 목을 매달아서. 그래서 명나라는 자체적으로 망해. 농민반란. 근데 청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만리장성을 넘어가고 싶었는데 만리장성을 오삼계라는 장군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오삼계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 군대에게 만리장성 문을 열어줬죠. 북경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가 그 농민반란군에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죠. 그리고는 중국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소현세자도 복림대군 자기 동생이랑 같이 세자빈이랑 자기 거느리는 식솔들 다 데리고 같이 북경으로 들어와요. 이게 1644년의 일이에요.
명나라가 망한 해예요. 1644년.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세자빈 강씨의 아빠 강석기라는 사람이 조선에서 죽어요. 강석기. 예. 예. 강석기가 조선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는 세자랑 세자빈을 조선으로 잠시 보내줘요. 그래서 소현세자랑 세자빈 강씨가 조선으로 잠깐 돌아와. 왜 돌아왔죠? 그치.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자빈이 아버지 장례 치르러 세자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 인조랑 소현세자가 만났죠. 그죠? 자, 근데 이때 너희가 인조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8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떠돌다가 돌아온 아들이 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반가웠겠죠? 그죠? 근데 이상했어요. 반응이 싸늘해요. 자, 아버지 소현세자가 이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영 반응이 인조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누가 그런 데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 너 누가 그런 데 가서 뭐 노비들 사고 농사 짓고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이렇게 머리 숙이라 그랬어? 내가 거기서 너한테 장사하라고 시켰니? 농사하라고 시켰니? 얌전히나 있을 것이지.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인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가 좀 위태위태했는데, 자, 아까 소현세자가 심양에 잡혀가가지고 그 처신을 잘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죠. 야무지게. 그래서 청나라에서 인기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었다 그랬죠? 높아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인조는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필요 이상으로 청나라에서 너무 지금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앞에 이거는 아버지랑 아들끼리 이럴 수 있나요 싶을 수 있는데 앞에 선조랑 광해군도 사이가 어땠어요? 별로 좋지가 않았죠. 광해군이 임진왜란때 잘하니까 선조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광해군을 잘하고 있는데도 영창대군이랑 바꿔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선생님 봐봐. 그리고 요거보다 400년 전에 과거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반도에. 조선 전에. 무슨 나라? 고려라는 나라는 몽골에게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몽골. 이때 몽골에서 고려를 지배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고려 왕을 고려 왕이 당시 충렬왕이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충렬왕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몽골 그 원나라 수도로 불러요. 그 다음에 원나라 수도에 있던 충렬왕 아들을 고려로 보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있다가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시 수도로 불러들이고 또 아버지 충렬왕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몽골 마음대로죠. 근데 인조 입장에서는 왠지 저 청나라 오랑캐들이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들이 이제 경계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는 걸 느끼고 소현세자랑 소현세자 부부가 이제 다시 청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 돌아가서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얼마 또 생활을 더 하는데 소현세자가 느끼기에는 봐도 봐도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일단은 인구도 요때 50만밖에 안 되는데
명나라 인구는 이 당시에 1억 5천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4억까지 불어나요. 50만밖에 안 되는 민족이 중국인 4억 명을 지배하는 게 이제 청나라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얘네들 그 지배층이 똑똑하기도 하고 배울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현세자는 자꾸 청나라에서 이거저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 당시에 이 베이징에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아담 샬은 기독교, 그러니까 신부님이었어요. 명나라 때 들어와 있다가 명나라 망하고 나서도 청나라에 남아있던 그 카톨릭 신부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 샬이 와서 석주가 들고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한테 기독교만 알려준 게 아니라 중국인들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중국인들한테 알려주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저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게 하는 망원경. 그리고 때 되면은 댕댕 울리는 거 자명종. 네. 그 째깍째깍. 그리고 펑 쏘면 터지는 대포. 화약으로 나가는 대포. 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자, 소현세자가 아담샤를 만나요. 자, 만나서 아담샬이 예배드리는 그 천주당, 그 지금으로 치면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담샬한테 이거저걸 막 배워요. 그리고 조선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아담샬이 또 보여준 게 세계 지도를 보여줘. 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는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조선, 그 다음으로 저 야만족인 일본이나 오랑캐 여진족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 세계였는데 세계 지도를 보여줬는데 막 유럽이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인도가 있고 전혀 모르던 나라들이나 세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 소현세자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뭔가를 느끼게 됐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이 위협이 안 되죠. 조선으로 소현세자 부부랑 복림대군 부부를 돌려보는. 자,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육로로 조선으로 들어와요. 자, 가서 아버지 인조를 자,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8년 만에 귀국길인데 아버지 인조가 자기 몸이 좀 아프다고 아들을 안 만나겠대요. 자, 이거 조금 이상하죠? 저번에도 안 좋아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소현세자가 평소에 소현세자가 높은 사람의 왕자니까 소현세자 그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소현세자 의료진들이 싹 교체가 돼요. 소현세자가 조선에서 청나라 잡혀가기 전부터도 몸이 좀 약했어요. 자꾸 설사나 토하는 게 있고, 열이 좀 자주 나가지고, 아무튼 몸이 좀 약했는데, 이때 이형익이라는 의사를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붙여요. 이 이형익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냐면, 침을 잘 놓는 사람. 뭘 잘 놓는 사람? 한의원 가면 침 놓는 거 알아요?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놓는 거? 한의원 가면 그런 거 하거든요. 침 맞으면은 뭐 갑자기 관절이나 이런 데 아픈데 일시적으로 나아지기도 하고 해요. 사람 그 중요한 데다 급소에다 놓으면. 이형익이 침을 잘 놔가지고 인조한테 예쁨을 받아가지고 뽑힌 의사예요. 한의사. 근데 정석적인 의사 시험을 거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침을 잘 놓는다고 해가지고 인조가 특별하게 뽑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이형익을 소현세자 아파서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의료진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아플 때 이 이형익이 침을 놔요. 근데 그 침을 놓고 나서 며칠 있다가 소현세자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귀국한 지 5일 만에 죽어요.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소현세자 죽었을 때 장례 치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왕족이었던 이세환이라는 사람이 소현세자 죽은 시체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죠? 귓구멍 2개,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구멍 몇 개 있어요? 7개 구멍에서 선혈이 나왔다는 거예요. 혈은 뭐예요, 혈? 피죠, 피. 7개 구멍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가 나왔대요. 그리고 얼굴빛이 검은색이었대요. 이거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보통 이럴까요? 독약을 먹으면 이렇게 죽어요. 네. 그래서 소현세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튼 죽어요. 자, 이거 갑자기 사실은 뭐 건강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 좀 뭔가 얼굴이 까매지고 7개 구멍에서 피가 날 정도로 죽었으면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면? 수사를 해봐야 되죠. 누가 죽였는지나. 근데 인조가 수사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는 원래 큰아들이 죽으면은 큰아들은 적장자예요. 아버지 뒤를 이을. 이런 적장자가 죽으면은 부모라도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 몇 년? 3년을. 근데 이것도 대충 줄여서 하라. 그러니까 장례 절차도 줄여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적인 죽음에 대한 수사도 하지 말라. 자, 세자가 죽었으니까 누가 세자가 돼야 될까요? 둘째가 세자가 돼야 될까요? 적장자 계승 원칙에 의하면은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야 돼. 당시 소현세자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이석철, 이석견, 이성린. 세 아들이 있었던. 자, 보통 소현세자가 이렇게 죽었으면 이 소현세자의 맏아들인 이석철이 새 손이 돼야 돼요. 손자 있죠, 손자? 자, 근데 소현세자 죽은 다음에 다음 세자를 누구로 정할 건지를 놓고 자, 신하들이 인조가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다 이 석철을 얘기해요. 소현세자 큰아들을 새 손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때 인조가 혼자 반대를 해. 얘네 안 되고 복림대군 시키자. 자, 신하들이 계속 이 석철, 큰아들, 소현세자 큰아들을 새 손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거를 끝까지 인조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복림대군이 세자가 된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자, 세자빈 강씨가 자기 시아버지 인조한테 음식을 올렸는데 그 음식이 전복이었어요, 전복. 전복은 뭐예요? 생선이죠, 생선. 근데 전복은 먹어본 적 있어요? 전복은 독이 든 생선이에요. 그래서 전문 요리사가 그 독을 잘 제거해야지 먹을 수 있는 생선이에요. 그 복어 요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조리할 수가 있어요. 그 복어독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바로 죽어요. 아니면 눈이 멀거나 귀가 멀어. 그만큼 치명적인 맹독이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세자빈 강씨가 시아버지한테 올렸는지도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이건 인조의 주장이에요. 세자빈 강씨가 자기한테 전복구이를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왕이 보통 먹기 전에 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먹어보죠.
독이 들었는지. 이걸 확인해 봤는데 여기 독이 들어가 있대요. 이거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단순히 누구의 주장? 인조의 주장이었어. 자, 그래서 강 씨가 자기 시아버지면서 임금인 인조를 죽이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가게 돼. 유배. 그리고 강 씨가 낳았던 손세자의 아들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셋 다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자, 그리고 세자빈 강 씨는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들어보지도 않고 강 씨한테 사약을 내요. 자, 이렇게 해서 강빈이 죽어요. 자, 그리고 석견, 성린 세 아들이 남았는데 때마침 제주도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막내만 살아남아요. 자, 근데 요 무렵에 청나라 장군 용골대라는 사람이 이 사람 병자호란 때 우리 쳐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청나라 장군 용골대가 조선에 방문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용골대가 소현세자 안부를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랬죠. 세자 어디 갔냐고 세자 한번 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자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렇게 됐습니까?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 세자의 아들들이 혹시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 세자의 아들들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제주도에. 유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용골대가 자기가 큰아들만이라도 좀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요. 청나라에. 어땠으니까 머리가? 소현세자가 똘똘했으니까. 근데 조선 정부에서 이걸 막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염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 이렇게 해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그리고 강빈 그 아들들은 사실상 멸문치와 끝이 나가. 그리고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몇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누구? 무슨 대군?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다음에 왕이 된다. 이 사람이 효종. 효종은 똑같이 형이랑 청나라를 갔다 왔어요. 청나라를 갔다 왔는데 형이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돌아왔어요. 형은 어땠어요? 청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청나라에서 막 이거저거 가져왔다 그랬지. 자, 근데 동생 효종은 그 오랑캐들을 보면서 아마 형 같은 생각을 조금은 하긴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오랑캐들한테 당한 원수를 갚고 치욕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수, 복수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설치, 치욕을 씻는다라는 뜻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오랑캐한테 지금은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군대를 모아서 군대를 잘 키워가지고 저 오랑캐 청나라를 언젠가는 쓰러뜨려야 된다.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북벌론이 이때 효종 때 제기가 돼. 효종 때 효종의 이 북벌론을 뒷받침했던 인물로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는 우암이에요. 우암. 우암 송시열. 백범 김구하죠? 백범은 김구의 별명이죠? 송시열의 별명은 뭐였어요? 우암. 우암 송시열. 네. 송시열은 서인 쪽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제적 남자.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효종과 막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저 오랑캐에 당한 치욕을 씻어야 됩니다라고 제기했던 게 이제 북벌론인데 이 북벌론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군사력으로 봤을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물자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도저히 조선이 청나라를 쓰러뜨린다는 거는 상식 바깥의 일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이랑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겨요. 효종 때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자고 해서 몰래 몰래 이제 키우고 훈련시켰던 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효종이 주도해가지고 그 부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나라의 콜을 받아요. 자, 청나라에서 조선에게 야, 니네 군대 좀 보내봐.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알고 보니까 자, 여기 청나라 이제 다 청나라 땅이죠? 다? 근데 여기 새로운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러? 러시아라고 들어봤어요? 이 러시아란 나라가 이 지역에 따단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어때요? 엄청 크죠? 여기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이 땅은 러시아 땅은 이쪽에 있거든요. 이 큰 땅이 동쪽이죠. 그죠? 러시아 서쪽에 러시아는 이 서쪽이 자기네들 그 수도 모스크바도 있고 중심 지역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300년 동안 몽골족이라는 그 유목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러시아가 아까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봤던 그 머리 깎은 애들 있죠? 변발한 애들. 그 변발한 말달 타는 몽골족한테 여기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자, 그러다가 요 러시아 서쪽에 살던 그 코자크 이거를 얘네 말로 하면 카자흐라고 부르거든요. 카자흐스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몽골족의 지배를 이 코자크, 카자흐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리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무렵에 러시아는 슬슬 이제 몽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동쪽으로 영토를 팽, 뻗어나가고 팽창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 이 러시아가 청나라 국경을 자꾸 침범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자, 조선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러시아 칠 거니까 얘 군대 좀 보내. 조선 정부에서는 이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요. 근데 그 보낸 병사들은 원래 청나라 때려잡으려고 만든 병사들이죠. 그 병사들이 청나라가 도와달라니까 청나라를 도와주러 가요. 어디 공격하러? 러시아 공격하러. 그 러시아를 예전에 조선 사람들은 나선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정벌? 나선 정벌이. 나선이 어디라고요? 러시아예요. 근데 이 나선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아봤자 한 300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청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은 3,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러시아 군대의 숫자를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해가지고 자 이거를 당시 이제 아무튼 조선에까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었는데 이때 이 조청연합군에 참여했던 우리 조선 군대가 이 총을 굉장히 잘 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격파해. 그래서 나선정벌은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뒀어. 조선 군대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 나선정벌을 이끌었던 사령관이 조선 사령관이 신유라는 사람이었어요. 신유. 누구? 신유. 자, 근데 이 사람 그 나선정벌 갔다 와가지고 나선정벌을 갔다 왔어요. 자,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승리하고 왔죠.
승리하고 오면은 뭘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되죠. 근데 조선 정부에서 신유를 포상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정벌해야 되는 오랑캐, 청나라 놈들이죠. 걔네 놈들이랑 같이 손잡고 지금 엉뚱한 러시아를 친 거죠. 그러니까 신유 본인도 그렇고 조선 조정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유가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일생 업적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랑 친한 친구들이 써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만사라고 하는데 그 만사에 신유의 그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청나라랑 같이 손잡고 나선정벌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만큼 조선 지배층들, 사대부들은 조선이 청나라랑 같이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겼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송시열 얘기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나가볼게요.